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윤석열 한미일 중추 전략 두 번째. 계엄령 이후에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 제2의 6.25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국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 세력 간의 격돌을 체제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체제전쟁이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체제전쟁일까? 소위 좌파, 우파 또는 진보, 보수가 싸우는 국내에서의 체제전쟁일까? 그런데요, 좌파, 우파가 싸우더라도 오늘날의 좌파, 우파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체제전쟁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만약에 윤석열 팀이 이기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게 되면요, 한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대한민국 내의 좌우파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전쟁이냐? 남북 간의 체제 싸움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북한이 포기 선언했죠. 이제 통일도 안 한다 그래요. 서로 각자 따로 살자 그래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한류입니다. 한류. 나만의 자유에 기반한 문화, 그 한류를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그 자유의 바람에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체제 전쟁은 남북 전쟁도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이냐? 핵심은 한중 전쟁입니다. 이 한중 체제 전쟁이라는 건, 지금의 이 사태가 한중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주권 찬탈 세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주권을 찬탈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한중 체제 전쟁에서 한국이 엄청나게 밀렸죠.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한국 내에 그 반한국 세력, 중국의 그 앞잡이들이 한국에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까지 상당 부분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중국에 의해서 거의 한 70% 정도 점령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내놓은 승부수가 뭐냐? 그게 계엄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체제가 이제 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죠. 그렇죠. 이 세계 체제의 체제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이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시대가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양쪽이 그 전쟁을 했을 경우에 성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휴전하고 있는 상태이지 전쟁이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체제는 반드시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첫 체제 전쟁이 뭐냐? 한국전쟁이라는 겁니다. 6.25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 미국, 유엔, 자유진영이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중국, 소련이 한편이 된 공산진영이 맞붙었죠.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6월 25일 날 남침을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근데 이게 체제전쟁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참전하면서 유엔에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유엔군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전쟁에서 세계 체제전쟁으로 발전하는데 미국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산진영에서는 중국이 참전을 하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그 국경까지 밀리게 되니까 바로 중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세계 체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두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반도, 하나는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1989년도에 통일을 했죠. 그런데 한반도는 세계의 공산주의가 거의 다 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는 여전히 체제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한국은 자유통일이 좌절돼 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남북전쟁에서 세계 체제 전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1992년 수교를 할 때까지 42년 동안 우리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997년부터니까 한 5년이 지나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하에서 중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죠.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 몽골의 속국으로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의 속국이도 살기도 하고 조선은 완전히 속국이었죠. 독립국가 아닙니다. 조선은 종속국가입니다. 종속국가. 그래서 2000년의 어떤 그 중국의
그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류가 중국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불과 한 몇십 년 사이에. 그래서 이 한류가 태풍을 일으키면서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요, 엄청나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류가 더 강해지면은 중공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인민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통해 가지고 인민을 세뇌시켜 가지고 인민의 그 사상뿐만 아니라 그 감정, 신체까지 통제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한류의 맛을 들이게 되면, 한류를 사랑하게 되면은 처음에 뭐가 살아납니까? 감정이 살아나죠. 사랑의 감정, 우정, 그럼 여하튼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은 몸이 살아나죠. 그렇죠? 감정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죠. 그 다음에는 생각도 깨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중국이 딱 만들어 놓은 인민, 중국 공산당 로봇이 인간으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2000년의 대반전이다. 우리가 압도적인 영향을 받던 데서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한류, 한글에 기반을 두고 자유의 바람을 타고 공동체의 어떤 이 문화를 함유하고 있는 이 한류가 중국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적 반전입니다. 그 반전을 상징해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여기 보면 박지민이 해피 벌스데이, 그다음 박지민 사진 나오고, 빌딩 전체를 이 전체가, 이 빌딩이 상하이 스타 글로벌 포트 트윈 빌딩이래요. 이 전체를 빌려 가지고 방탄소년단의 박지민이란 가수의 생일 축하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안 미치겠어요. 모택동이 앞에 가서 숭배하고 절하고 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 한국의 가수 하나를 그 생일을 축하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게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것도 한한령까지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2016년에 한한령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201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아닌 말로 중국이 식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중국은요, 이대로 있으면은 체제가 위험하다. 어떻게든지 한류를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한류의 본거지가 되는 한국을 어떻게든지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진핑은 중국몽을 꾸는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체제가 한 일이 뭐냐? 좋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뭡니까? 몇 가지 있죠, 그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보통투표권이죠. 보통선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투표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핵심이 뭐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중국인이 요리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선관위를 장악하는 이 작전을 펼칩니다. 그 구체적인 작전 과정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2020년 5월 30일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두 번째, 미친 선관위 중국 공산당 만세라는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동영상에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2018년 9월에 보니까 이미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완벽하게 장악했는 게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선관위가 중국에다가 We are ready. 우리는 부정선거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각하.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7월에 문재인을 호위하는 이 핵심 인물을 삼철이라 그래요. 삼철. 뭐 이호철이 무슨 철이 또 뭐 이 양정철이 삼철이라 그러는데, 그 직속고봉, 문재인의 직속고봉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학교입니다. 이 당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학교냐 하면요, 중국의 최고 권력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당교 교장을 거쳐요. 누가 그랬냐? 오택동, 후진타오, 시진핑이 다 이 당교 직전에 당교 교장을 거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정통 중국 공산당의 총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교류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중국이 한국의 선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투표권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지만은 개표권은 누가 가지게 됐다? 중국이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재인과 양정철은요, 반드시 간첩으로 체포해서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완전히 선관위가 중국에 넘어가고 2019년도에 부정선거 기획이 이제 확정되고, 그래가지고 2020년 총선부터는요, 한국 선거를 누가 결정하냐? 중공이 결정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뒤늦게 알아챈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지금의 체제 전쟁은 사실은 한중 체제 전쟁이다. 이걸 우리가 꼭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를 했죠. 이거 체제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대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쟁을 지금부터 선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무는 자기가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선언이고 선언입니다. 이게 윤석열이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혼몸을 완전히 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이 뭐냐? 이재명이냐? 지시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문재인이냐? 그런 정도 아닙니다.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도 반국가 세력은 확실히 맞아요. 근데 거기도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이 본사는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인의 주권을 찬탈한, 사실상 찬탈한, 투표는 한국인이 하지만은 그 개표를, 사전투표 개표를 지금 멋대로 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 찬탈 반국가 세력의 사령부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런 능력 안 돼요. 누구냐?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국가 세력의 한국 내 거점, 출발점, 한국인의 주권을 찬탈하는 본산, 그 어디냐? 선관위죠. 그래서 계엄령 때 어디를 쳐들어갑니까? 계엄군이. 어디를 가요? 선관위를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죠. 그리고 선거 연수원 거기를 가가지고 중국인들을 체포했다 그러죠. 남북 체제 전쟁은 끝났다. 이미 있잖아, 그죠? 북한은 남한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뭡니까? 삐라조차도 못 견디는 북한이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탈북자를 막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죠? 이 남북 간에 설사 체제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체제 전쟁은 이쪽에서 한류만 그 북쪽으로 있잖아. 그치? 확 그 불게 하면은 그건요, 북한은 못 견뎌요. 무기, 그 소총 한 자루, 총알 한 방 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다. 한중 체제 전쟁 중이다. 그래서 문화전쟁은 1997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한류가 중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합니다. 점령했다는 뭡니까? 중국 인민들이 특히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층들이 한류의 그 자유의 바람이 완전히 마음이 붕 떠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미래가 없는,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라는
우리말과 한글이라는 게 그죠? 그 한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파워냐? 우리말의 섬세성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은 말하자면 세계 유일한 디지털 알파벳이에요. 디지털 음소 문자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면은 하나의 글자가 돼요.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답다 할 것도 네 글자잖아, 그죠? 이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글이라는 게 그죠? 가지고 있는 파워는 일단 뭐 나중에 이건 또 한글에 대해서는 제가 한 50강 정도 할 정도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뭘 축적을 해놔놨어요. 그건 나중에 한글에 대해서 전문적인 많은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글 자유문화가 한자 중화문명, 중화문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1인 체제 문명이에요. 황제가 모든 걸 주권 행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노예적인 인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중화문명이에요. 이거를 지금 압도해버린 겁니다. 현대 문명은요, 중화문명이 현대 문명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현대 문명은요, 다양성과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 그게 다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화문명은 1인 지배체제, 전체주의 문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중국은요, 오래 못 가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만에요, 한류 팬이 1억 명이 생겨버렸어요. 1억 명. 중국에서. 그러다니까 중국 공산당의 인민세뇌체제,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그죠? 몸으로도 얕은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몸과 마음이 공산당에 무조건 충성하는 로봇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고장나버린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중국 로봇에서 중국인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 시작하고 좋아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전면적 체제 위기가 왔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공안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 축구한테 맨날 깨져가지고 공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축구 공안증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공안증은 어마어마한 게, 한류 공안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래가지고 사들을 빌미 삼아가지고 한한령을 내리죠. 그죠? 한한령의 목적이 뭐다? 한류를 전혀 중국에 침투 못하도록 완벽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류 팬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자유의 맛을 봤거든. 문화의 맛을 봤거든요. 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의 인간성을. 이렇게 되니까 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대한민국을 공격해라. 그래서 중공의 대한국 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체제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속국화 전략입니다.
옛날에 너들 우리 속국이었잖냐. 그때로 다시 돌아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늦어도 2018년 9월에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부정선거를 투표야 국민들이 한국인이 하죠. 근데 개표는 사전선거 개표는 누가 합니까?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전자개표기로. 그래가지고 국회를 장악했죠. 21대, 22대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00년 투표 선거, 22대는 21대는 2020년, 22대는 2024년, 대선은 2022년. 대선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안철수라고 다닐라 그걸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했는데 MBC, JTBC가 전형적입니다. 윤석열을 그죠? 이 언론들의 주적이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얘들은 대한민국 언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자마자 얘들은 그죠?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몇 대로 붙여가지고 지금까지도 극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전 분야에 침투했어요. 법원에 우리 밥 하는 인간들, 헌재, 검찰, 경찰, 공수처, 기업, 각종 분야에, 대학, 어마어마해요. 한국 역사, 뭐 5000년 역사라 그런다마는 뭐 여하튼 수천 년 역사의 한국의 전망의 과제가 뭐냐?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흔히 말하듯이 자유를 향한, 그 다음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 역사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부터 해방되고, 국가로부터 해방되고, 계급으로부터 해방되고,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 되는 사회로까지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한국인이 중국으로부터 도망을 가지 못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인류의 자유를 향한 대여정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중국 문명이라는 게 이게 1인 지배 체제 전체주의 문명, 그 다음에 1인 전제주의, 오직 황제 폐하 한 사람을 위한 문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인 주권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요, 독립국가도 없고 중국이 속국이나 아니면 아예 중국에 편입될 수밖에 없겠죠. 만주 같은 게 그렇죠. 만주, 티베트, 외몽골, 뭐 이거 전부 중국에 편입돼 버렸죠. 아예.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국가도 없어져 버리고 자유도 없어져 버리고 개인도 없고 그냥 시진핑 한 사람을 위해서 공산당 로봇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개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적 과제는 탈중국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을 해야 비로소 자유독립국가가 될 수 있고, 자유독립국가가 돼야 자유를 누리고 개인이 자기의 개인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번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중국에 속국이 되어 있거나 중국에 편입되면은요, 이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힘을 키워가지고 역량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데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 자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중공을 붕괴시키고 중화 제국을 해체시켜가지고 중국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있는 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책무이기도 해요. 나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화문명, 중화제국. 이 중화문명이라는 게요, 그 기반이 어디 있냐 하면요, 첫째가 한자, 한문에 있어요. 이게 중화문명의 핵심 기반입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한자는요, 그 다음에 한자를 익혀가지고 한자로 글을 자유롭게 쓰는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할 것 때는 최소한도 10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 공부한다고 다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겨우 1% 정도가 한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는 철저히 지배층을 위한 1%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문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문명이라는 게 1인 지배체제, 1% 지배권의 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9%는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로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해요. 문자가 있어야 돼요. 문자가 있어야 어떤 무엇을 있잖아, 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자가 없으면 지적인 이해가 불가능해요. 개념적 이해 불가능해요. 논리적 이해 불가능해요. 무지몽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기 일해가지고 몽땅 착취당하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중화 제국 인민의 숙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에 기반한 2500년 유교 문화라는 것도, 그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만 지배를 하더라도 좀 착취 좀 덜하고 착하게 해라, 이런 정도의 이 학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교 문화라는 거는, 그죠,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 하늘로부터. 하늘이 뭘 줘요? 하늘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황제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황제권을 절대화하고 천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상하,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충성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있잖아요, 그죠? 상하 존비, 높고 낮음의 질서를요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평등의 질서, 그 상호 존중의 질서 이런 게 없어요. 유교 문화에는. 그냥 오직 상하 존비예요. 그래서 관존민비, 남존여비, 장유유서. 그래서 오직 한 사람, 말하자면 국가에서 누구예요? 황제한테 무조건 충성해. 그 다음 집에서는 아버지, 그러니까 집안의 황제인 아버지한테 효도해. 이게 핵심 윤리예요. 그걸 풀어놓은 게 삼강오륜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철저히 사회를, 그죠? 평등의 사회, 자유로운 사회는 절대로 안 돼요. 피라미드 사회를 만들어놔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공상이죠. 그죠?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죠. 그래서 통치자, 황제. 그 다음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가 통치하는 신분, 유교 관료, 이 사람들. 그 다음 나머지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국가를 먹여 살리고 지배층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유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걸 마르크스는 총체적 노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유교에 기반한 황제체제가 2000년을 유지했죠. 그죠? 진시 황제가 이제 기원전 221년에 황제 칭호를 사용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그 소위 1912년에 그 황제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황제 칭호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2000년 이상 유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1인 주권 체제입니다. 동양적 전제죠. 이 흔히 말하는 동양적 전제입니다. 오리엔탈 데스파티즘. 이거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인민은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있는 한 한국은 어떻게 되세요? 더구나 중국의 속국이 되면 그죠? 더 처참하겠죠. 그 처참한 모습이 뭡니까? 조선왕조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진짜 헬조선이에요. 최악이죠. 저런 나라의 꼬복나라니까 어떻겠어요, 상황이. 밟히면 밟힌 대로 거지같이 사는 거지. 이게 중화제국이라는 게, 그죠? 황제 쟁탈. 핵심 뭐냐? 황제 쟁탈전을 계속 종족끼리 있잖아요. 황제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종족을 동원해 가지고 그 종족, 동일 종족을 그냥 떼죽음 시키는 거예요. 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종족 전쟁이 거듭해서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을 하면 전쟁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긴 놈이 이제 통일제국 만들고, 그죠? 중화제국을 만들고, 또 이게 깨지고, 이 무한반복이에요. 중국 역사가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황제 쟁탈에 성공한 종족이 선비족, 한족, 화족 있잖아요. 그죠? 몽골족, 거란족, 여진족이래요. 우리 한족은요, 고구려 발해는 좀 뭐 강성하기는 했지만 중원을 넘볼 만한 능력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뭐 도저히 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언어를 볼 것 같으면요. 한국인은 이런 전쟁 종족이 아니에요. 용맹한 그런 종족이 아니에요. 대단히 좀 뭐라 할까, 섬세하고 지혜로운 걸 추구하는
종족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중화제국이요. 한족의 제국이 아니에요. 여러 종족들이 황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이 중화제국 850년간의 중화제국을 원나라는 한족이 아니죠. 몽골족이죠. 세계 최대의 어떤 제국을 만들었죠. 명나라는 한족입니다만은 뭐 한 280년 정도 있었죠. 청나라가요. 중국 최대의 강력을 말했는데 이것도 여진족입니다. 그 다음 중공은 뭐 지금 아직 뭐 100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죠. 한족은 중화제국은요. 또 언제 어떻게 분열할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자유화가 되면요. 한 중국이 자유화되게 되면은 한 4, 5개 정도로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나눠졌듯이 여기도 한 최소 4, 5개 정도로 나눠지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또 하나의 중화제국. 중국 공산당 독재가요. 독재 체제가 이게 또 하나의 중화제국이에요. 유교하고 공산주의하고 많이 닮았어요. 둘 다 정치 종교죠. 유교는요, 통치 그 종교예요.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둘 다 정치 종교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국가를 국민들이나 또는 뭐 사람들이 그 국가의 어떤 정체라고 할까? 국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의 이념을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그 국가의 이념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국가 위에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중국 위에 있어요. 조선도요. 조선 위에 왕 위에 뭐가 있어요? 유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둘 다 유토피아를 추구해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공산주의란 말보다 아예 유교적 유토피아인 대동사회란 말을 더 좋아해요. 근데요, 이 유토피아 대동사회라는 건요, 이게 한국 사람들요, 이런 이 말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 대동사회는요, 그게 전체주의 사회고 생지옥이에요. 유토피아를 내걸지만은 유토피아 세력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냐? 디스토피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대동사회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 다른 가치관이 있고 무한한 다양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한한 다양성을 이뤄내가지고 유교를 무조건 믿어. 공산주의를 무조건 믿어. 그거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만들려면 권력이 무자비한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에는 절대 권력이 신적인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황제 권력이 시진핑 권력이고, 스탈린 권력이고, 그 다음에 김일성 권력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는요, 아예
사회를 3단계로 나눠죠. 공산주의를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수용한 건데, 온포사회, 이 등소평이 만든 건데, 시진핑이 그대로 수용해요. 온포사회라는 거는 뭐냐면, 따뜻하고 그 등 뜨시고 배부른 사회. 그 먹고 살만한 사회라는 거예요. 소강사회는 완전한 어떤 평화는, 그 안정 평화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 그 다음에 대동사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 근데요, 이 유토피아 대동사회라는 게 이게 진짜 지독한 반동 사상이에요. 여기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인간이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시진핑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독재 체제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이 인간들입니다. 자, 사유재산제, 자유, 개인, 인간성을 말살해요, 이거는. 왜? 무소유를 주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유가 되면은 이 대동사회가 유지되겠어요?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무자유예요. 그 다음에 무개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성이 살아남겠어요? 이거는 인간 말살 사상이에요. 유토피아 사상이라는 게, 대동사회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일당 1인 독재 전체주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놨는데 들어가 보면은 지옥이에요. 한국은 이 탈중국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선각자들이. 근데요, 세 번의 어떤 과정이 내가 볼 땐 있어요. 하나는 훈민정음, 한자 문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세종이 한자 문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훈민정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정음을 만든 거예요. 정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올바른 소리 글자입니다. 그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등 어떤 로마자 알파벳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알파벳이에요. 이게 소위 디지털 알파벳이에요. 이걸 창제해가지고 우선 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급속한 속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문자 생활권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아까도 예시했듯이 문자 생활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정보를 이해하고, 그 다음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문자 언어가 중국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일본으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 게 이 한글이에요. 한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이 호메리카의 기적을 이룬,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많이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탈중국 합일본,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노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있잖아요. 그죠? 탈중국에 성공했어요. 드디어 한국이.
근데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역량은 하나도 없어. 그때는 뭐 독립은 도저히 영향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편입됐냐 하는 게 결정적이잖아. 그죠?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이겼다면 한국은 어디에 편입됐겠어요? 한국을 그냥 속국으로 남겨두겠어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할까? 바로 중국에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대로 없습니다. 노일 전쟁이 러시아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 과정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말하자면 일본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결사항전을 했냐? 아닙니다. 양반들이 좀 나서 가지고 뭐 으쌰으쌰 의병전쟁한 정도예요. 거의 항전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가에서는요. 아예 평화적으로 중국 버리고 말하자면 한일 합방을 그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 갖다 바칩니다. 아예. 그게 한일 합방이죠. 물론 그 자신들의 지위와 보상은 받고요. 지위를 보장받고 보상은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일진회가 있었는데 이 동학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한일 합방 청원 운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탈중국만이 아니고 탈조선도 하고 싶은 겁니다. 헬조선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조선왕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은 근대 문명 국가니까 일본의 근대 문명 국가로 들어가면 오히려 삶이 나아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도 저항운동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 근대화가 되죠. 그러나 일본의 근대화라는 건 절반의 근대화죠. 한국인이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국가를 얻고 그 다음에 주권을 얻고 이러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반쪽짜리 근대화죠. 그렇죠. 그건 언제 가서 이루어지냐?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비로소 탈중국, 탈일본 독립국가가 되고 그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저 공산진영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몰락 위기 완전히 이제 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우리가 아직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지킬 만한 영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바짓강이를 막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얻어낸 게 한미동맹이죠. 그러면서 한국이 비로소 탈중국, 탈일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